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IM증권의 이영훈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일단 뉴욕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이사님 해석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혼조세고 나스닥은 좀 0.6%니까 꽤 올랐고 테슬라가 오늘 꽤 많이 올랐고 뭐 테슬라 관련해서 자율주행 규제를 이제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런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좀 나왔고 이건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분위기긴 하고 이제 트럼프 랠리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확실히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좀 주춤한 것 같고 자 전반적으로 오늘 뭐 시장 근데 오늘은 사실 별 나올 게 없었어요. 네, 지표도 없었고 재미가 그렇게 뭐 딱히 있었던 주는 아니었으면 특이점은 없었던 하루였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미국 증시 진행되는 거 보면은 전반적인 내용에서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06선에서 이제 거의 보합 마이너스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한 가지 그 이머징 마켓 쪽이나 이제 그 비달러 쪽에 있는 그 국가들 특히 그런 쪽에 어떤 지수 때는 살짝 반응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예, 달러 그러니까 인덱스가 그러니까 달러 가치 상승이 조금 주춤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조금 관심을 보여주는 모습은 있었는데 뭐 유의미하다 할 정도는 아니고 바닥에서 조금 움직이는 정도, 그 정도였었던 것 같고 뭐 아무래도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이제 반응하는 것들을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는 그 상방 베팅 콜옵션 관련된 쪽이 좀 거래가 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콜옵션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그 가격대가 지금 140불 정도인데 지금 155에서 162 정도의 콜 쪽이 되게 많이 거래가 되는 모양이에요. 10% 네, 정도 생각보다 이제 쉽게 높게 보는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시장 증권사들 최근에 이제 추정치나 아니면 리포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는 가이던스란다. 목표 주가는 상향되는 분위기고요. 모건 스탠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좀 긍정적인 그런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파생 쪽에서도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른 그 M7 주식들하고는 좀 다르게 고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고점에서 계속 옆으로 후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지고. 근데 좀 지난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조금 그 뒤에 이 블랙웰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고 전후로 해서 이번에도 또 실적 발표 앞두고 블랙웰 과열 문제가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6월, 7월 그때에 비하면은 이 이슈가 별로 엔비디아 주가에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걸 흘린 것 같아요, 저는 또. 미리 털고 간다?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그게 실적 발표 났을 때 또 시장 반응 모르잖아요. 지난번처럼 뭐 세 자릿수 성장해서 두 자릿수로 빠졌다고 해서 그 엄청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락했던 것처럼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는데다가 블랙웰 이슈가 그때 다시 부각이 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그걸 오픈을 해가지고 약간 마사지를 좀 하는 느낌도 살짝 느꼈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고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가지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전 분기 실적 발표 때를 뭐 그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번도 예측하는 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기대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먼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콜옵션 155달러에서 162달러 그쪽에 뭐 거래되니까 지금 보면 10% 이상 보니까 미리 선취매하고 또 그럴 용기는 솔직히 좀 지금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전 좀 지켜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서학개미들 움직임도 보면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반기 때는 정말 압도적으로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빅테크주들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던 흐름들에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확실히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봐야 되겠죠. ETF를 주로 많이 사는 모습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좀 많이 사신다라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비교적 일관되게 상반기부터 AI 반도체라든가 하여간 반도체 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콜옵션을 한 10%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좀 살려는 움직임, 사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엔비디아를 선취매한다. 실적이 좋을 거라서 미리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지켜보기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일단 미장 역시도 좀 예. 고점에서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쪽보다는 반응을 보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난번과 비슷한 논리로 해서 주가가 급락을 한다든지 빠진다 그러면 그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급등을 한다고 했을 때 추격 매수했었을 땐 그게 또 단기 고점이 나올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는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상반기 때 보면은요. 상반기 때 아마도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이제 AI 고점론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거를 버티게 하고 더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저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TSMC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TSMC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뭐 매출 상황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TSMC의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걸 보면서 좀 시장에서 AI 고점론 얘기 나오지만 TSMC 실적 보면은 아니잖아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TSMC 주가는 엔비디아가 꾸준히 우상향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정체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상반기 때 그 상황과 비교해서 본다고 그러면 이 TSMC의 이런 정체가 이게 또 뭔가 선행적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TSMC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기사가 두 가지가 나왔죠. 저기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미정부에서 보조금을 확정됐다는 하나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코보스 투자 관련해 가지고 TSMC가 좀 전략적으로 내년 캐파 증설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일부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우리 국내 증시에서 보시면 네. 그 반도체 그 소부장 쪽 주식들이 급락을 보였었던 어제 그 여파가 의외로 좋지 컸거든요. 않더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데도 소부장이 그렇게 약했었던 이유가 그런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엔비디아가 메인이라기보다는 저는 TSMC의 저기 주가라든지 TSMC의 어떤 그 시장 반응 또는 시장에다 내놓는 이슈들이 그게 더 메인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국 가가지고 최종 생산은 TSMC에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이 오히려 더 어떤 시장을 보는 데는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주가 흐름을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혹시 TSMC 관련해서 사실은 트럼프가 대놓고 TSMC 얘기를 지적을 선거 유세 과정에 했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혹시 소위 말하는 트럼피즘의 어떤 그 악재가 TSMC에도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센티적으로는 그렇게 줄 수도 있는데 TSMC 말고는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럴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조금 단단하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좀 심하게 그래서 트럼프가 두들겨 팬다고 해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TSMC가 나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난리 나겠죠.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겠죠. 기업이 네. 미국 대통령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TSMC를 갖다가 이제 실제로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뭘 강제한다고 했었을 때 TSMC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정도의 위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기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위상을 좀 가지고 있고 TSMC하고 어떤 기술적인 경쟁이 실제 가능한 정도 수준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가 더 심하게 난리 쳤겠지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TSMC가 지난번에 엔비디아하고의 노이즈에서도 결국 TSMC 입장이 다 반영이 됐던 맞아요. 것처럼 현재로서는 TSMC가 이 산업에 있어가지고는 방향 키를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을이 아니라 확실한 갑이죠. 앞서 잠깐 최근에 어떤 TSMC 관련 기사 내용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조금 66억 달러였나 해가 그 받기로 확정됐다라는 거. 사실 그거 보면 TSMC가 결국은 그 보조금을 이제 인텔보다도 빨리 받았다는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을 보니까 공장 건설 관련 이 부분을 조금 미온적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확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주요였다는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그럼 TSMC가 참 되게 얕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내용을 보면서. 되게 전략적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아쉬움이 좀 많고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뭐 TSMC까지 얘기가 나와서 삼성전자 얘기를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럴 때 좀 그렇긴 한데 뭐 낚시 효과라도 좀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금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이틀째 외국인들 사고 있고 또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어제도 좀 꽤 많이 올랐고 아직은 어쨌든 10조 원이 자사주 지난주에 나왔던 자사주 이 매입 그다음에 3조 원 매각 관련된 요 영향이 어제까지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자사주 매입 규모 자체가 시가총액의 3%가 안 되는데 정도. 예. 안 되는데 주가가 지금 급등한 폭은 생각보다 컸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했던 측면도 그렇죠. 있지만 네. 지난주 그 옵션 만기, 주간 옵션 만기 앞에서 옵션 만기일까지 기준해서 그 앞에 이틀 포함해서 3일 동안에 삼성전자로 매도가 좀 집중이 되면서 그렇죠. 파생하고 좀 연계가 됐던 흐름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빈집 효과 내지는 또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그 과매도 상태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급등을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폭이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 정도였다 봐야 되겠고. 일단 하방의 리스크는 이걸로 네. 일단 어느 정도 재현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사주 매입 가지고는 좀 어렵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변하는 모습 또는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연히 보여져야 될 거고 예. 또는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뉴스와 관련해서 시장과 명확한 소통을 좀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정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거는 1차적으로 하방을 막는 정도 역할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차 하방 막는 정도. 근데 사실 HBM 3E죠. 지금은 이제 5세대. 이게 이제 납품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매출이라든 이런 측면에서 때 SK하이닉스가 워낙 공고하게 좀 그 약간 점 수준 이상의 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매출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냥 상징적인 삼성전자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공식 파트너가 됐거나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죠. 그렇죠. 네, 이제 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렵게 되면은 과연 수를 제대로 맞춰가면서 할 수 있을까? 또는 조건 자체가 좀 불리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이제 얘기도 될 수 있죠. 뭐 단가 같은 거. 그렇죠. 거. 예. 아무래도 이제 제품의 퀄이 하이닉스하고 대등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이 개시가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엔비디아에서 HBM3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4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방향성과 의지를 그다음에 이제 의지뿐만 아니라 어떤 그 관료주의화돼 있고 소통이 안 된다라고 전영현 부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회사가 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와 관련된 일정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접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글로벌 1위를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이런 자사주가 메인이 아니라 메인은 역시 그 기업의 어떤 변화와 혁신과 관련돼 있는 전자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제시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시장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뭔가 멘트가 좀 자사주 매입 얘기를 나왔으니 이제 회사 차원의 이제 어떤 경영진 차원의 공식적인 멘트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6세대 HBM4 요게 뭔가 이제 또 다른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이제 역할을 할 거다. HBM4 시장이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제 4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마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이 될 것 같고 이제 HBM4 자체는 기존의 방식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역전을 노리거나 또는 최대한 따라붙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가가지고 이제 3나 3 이쪽에서는 지금 시장도 그렇고 수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경쟁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4 시장에서 이제 결국은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쪽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언제쯤 가시화될까요? 내년 하반기 정도?
포 관련된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지금 그 엔비디아 젠슨왕 그 CEO가 지난번에 그 최태원 회장한테 예, 뭐 6개월 앞당겨 달라고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예, 최태원 회장도 해보겠다고 그랬고. 해보겠다고 했었고 그 얘기는 사실 사전 조율 없이 갑자기 거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은 내년 한 중반 넘어서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주어진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길진 않다.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교훈하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니라 TC 본딩 요 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유리할 수 있는 거는 뭐 분명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슈는 좀 방산주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페루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으면 사실 우리 관심사는 가서 이제 윤 대통령이 뭘 이제 가져올 거냐 이제 이게 관심사인데 방산 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뭐 그 잠수함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K2 전차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이제 뭐 이 항공기 그러니까 카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비행기름 FA50이라든가 KF21을 뭐 판단 얘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뭔가 뭐 부품 얘기 협력도 나오고 그래서 또 마침 페루가 이제 노후 항공기 교체 전투기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방산주도 좀 이사님이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셨어요? 방산주는 올 한 해 가장 핫했던 섹터 중에 당연히 하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주목을 못 받았었던 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양산 능력을 좀 갖춘 국가가 사실상 기업을 떠나서 국가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동유럽권에 배치돼 있었던 또는 유로존에 배치돼 있었던 그 구식 무기들을 갖다가 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고 나니까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급하게 조달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폴란드 정부 자체가 친미 정부였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 대통령도 친미지만은 수상 자체가 친미였고 국방장관도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쪽은 유로존 쪽은 그렇게 친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쪽 무기 비싼 데다가 뭐 어쨌든 생산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받는 것도 늘어질 거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예. 시선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섰었고 또 한국의 제품들이 나토 표준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와가지고 확인해보고 덥석 물을 수가 있었던 거고 문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큰 계약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대통령은 유지가 되지만 지금 수상이나 이쪽은 친유로존 쪽으로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추가 계약과 관련해서 약간의 노이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어떤 환경적인 측면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했었던 그런 이제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연말 다가오면서 트럼프 당선 확실되고 또 당선되고 나서 한 단계 더 슈팅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주춤해지고 있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 요즘 다시 또 심각해지고 있는 얘기들도 들리긴 하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하고 뭐 푸틴의 얘기가 오가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종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 밖으로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 스타일 자체가 나는 니네들한테 관여 안 해가 아니라 돈 주면 내가 도와줄 거야. 돈 안 주면 관여세 그렇죠. 없어. 이런 취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전체를 좀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당분간은 방위산업 쪽에서는 미국도 그렇거든요. 지금 약간 숨고르기 내지는 좀 조정기에 좀 들어가 있는 그림인데 그런 그림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이 사실은 되게 주가를 많이 부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주가 올라갔었던 건 물론 실적 개선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수주가 지금 언제까지 장기 수주를 통해 가지고 연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좀 이젠 조금 연말 가면서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갈 가능성에 대한 이제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동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미국 자체도 재래식 무기 관련해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양산을 하느니 오히려 가성비 있고 괜찮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도 좀 있고요. 미사일 쪽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가 조달을 할 가능성도 좀 보여지고 있는 데다가 뭐 KF-21이나 FA-50 같은 경우 특히 F-16도 지금 양산을 한다고 해도 금방 안 들어와요. 지금 거래되는 거는 다 구식 중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훈련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훈련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FA-50이고 예, 거기에다가 경무장을 하면 경공격기도 되기 때문에 그쪽 수요도 좀 있는 데다가 KF-21 같은 경우는 이게 4.5세대 스텔스 장치가 있는 제품인데 아직은 이게 이제 양산은 아니에요. 시제품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지만은 비행기 테스트 끝이 나면 이제 그 무기 장착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쪽과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 거는 이 제품 자체도 사실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제품치고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현재 필리핀도 그렇고 뭐 그 페루라든지 이런 이제 중남미 쪽도 그렇고 생각 밖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동 쪽도 사실 미국에다가 F-35 달라고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표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KF-21 그 기술 자체도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지 팔 수가 있거든요. 엔진이 그래서 이제 거거든요. 엔진 국산화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긴 해도 여기저기서 관심을 갖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산업 자체는 올해 조금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연말 가면서까지는 좀 슬로우해질 수는 있긴 하지만 내년 내후년 가면서도 이 흐름과 모멘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페루에서 얘기 나온 게 페루 한 나라잖아요, 아직은. 근데 남미 쪽에서 브라질이 굉장히 군사비 증액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알고 있어서 결국은 그러면 페루를 뭔가 뚫으면 마치 이제 폴란드를 뚫어서 동유럽의 뭐 루마니아나 이런 나라들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 것처럼 그 남미에서 페루를 뚫으면 또 남미의 여러 국가들한테도 이 뭔가 K 방산을 이제 무기를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돌파구 뭐 마중물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잖아요, 남미라는. 페루가 사실은 우리나라 무기를 그동안 수입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 K808이라고 그래가지고 로템에서 만드는 이제 전차는 아니고 장갑차 같은 거를 수출을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지금 군함 같은 경우는 이미 수출이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방산 장비가 거기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니고 들어가 있는데 사실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또 다른 영역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브릭스 쪽으로 엮여가지고 우리 기대처럼 우리 생각처럼 막 친미가 돼가지고 우리 거를 써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또 중국하고도 또 좀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브릭스 중에 하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이 반드시 우리 걸 사준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공략하고 있는 쪽 인도는 죽어도 중국하고는 안 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쪽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유럽권에서 전략적으로 그쪽에서 양산이 안 되는 제품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거 세일즈를 한다 그러면 여전히 길은 좀 열려 있다. 그리고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잠수함을 급으로 해가지고 양산을 할 수 있는 국가 자체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사실 캐나다라든지 지금 그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쪽 역시도 사실 한일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협업을 해서 독자적으로 각자 들어가 가지고 싸우는 것보단 협업을 해 가지고 그걸 수주하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수주 가능성은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싸운다고 얘기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호주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둘이 들어와 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바람에 탈락했다는 얘기도 좀 있죠. 예, 그 두 회사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입니다.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훈 이사님과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방산 관련된 얘기 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